메라바, 여러분 안녕하세요. 두근두근 나의 첫 터키어의 강의를 맡은 강사 전고은입니다. 먼저 두근두근 나의 첫 터키어 강의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저와 함께 터키어를 공부하게 되실 텐데요. 사실 터키라는 나라 자체는 우리에게 형제의 나라로 굉장히 친숙하게 인식되어 있는 편이죠. 하지만 상대적으로 터키어는 우리에게 조금 생소하고 그리고 덜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국내에는 터키어를 학습하는 학습자 수가 조금 적은 편이고요. 그리고 국내에는 단 2개의 대학에만 터키어 학과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혹 터키어를 수요가 적은 외국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수요가 적은 만큼 희소성과 희소 가치는 굉장히 높은 외국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요가 많은 외국어, 예를 들면 영어나 중국어, 일본어 등을 학습하시는 것보다 터키어를 학습하신다면 훨씬 더 메리트 있는 일들을 하실 수 있게 되겠죠. 자, 뿐만 아니라요, 한국과 터키는 2013년 체결된 FTA뿐만 아니라 기업들 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활발한 무역 활동 덕분에 요 나라 간, 즉 터키와 한국 간의 국가적 차원에서의 교류도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여러분, 터키어는요, 이런 아제르바이잔어, 그리고 투르크메니스탄어,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어 등의 언어 등과 굉장히 뿌리가 맞닿아 있어서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들 언어를 비롯해서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의 언어들을 학습하시는 데 있어서도 터키어 공부는 굉장히 큰 무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먼저 우리 제1강으로요. 제가 터키어 두드리기라는 제목을 붙여봤어요. 요 터키어 두드리기, 말 그대로 여러분이 터키어에 입문하시기 전에 요 터키어라는 문을 한번 똑똑 두드려보자는 의미에서 이런 제목을 제가 붙여봤습니다. 그럼 우리 본격적으로 우리 강의가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짧게 강의 소개하고 지나갈게요. 자, 우리 강의는요. 먼저 총 25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의는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잡는 형태로 갈 거예요. 여러분, 회화와 문법은요, 굉장히 유기적인 관계에 있어서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화 없이 문법만 계속 하신다면 여러분들 소위 말하는 장롱면허 아시죠? 즉, 면허증은 있는데 차를 몰 수가 없는 상황이 돼요. 하지만 반대로 문법 없는 회화는 어때요, 여러분? 그렇죠. 마치 무면허 운전과 같다. 그래서 문법을 모르시는 상태에서 회화 표현만 계속 하시다 보면 마치 면허 없이 운전을 하시는 것처럼 위험한 상황에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회화와 문법은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유기적인 관계예요. 그래서 이 2가지, 2마리 토끼를 모두 잡자는 취지에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학습하는 형태로 우리 강의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죠. 우리 교재는요, 여러분. 따로 단행본으로 우리 교재가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수업에 맞는 핸드아웃을 자체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 강의마다 이 핸드아웃을요, 업로드를 시킬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강의 보시면서 그 핸드아웃 출력하셔서 같이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제가 짧게 우리 강의 소개 드려봤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제1강 터키어 두드리기 1이었죠? 그 수업에 대한 목표 한번 볼게요. 학습 목표. 자, 첫 번째 뭐예요? 우리 터키어를 배우기에 앞서서 이 터키어를 모국어로 삼는 터키라는 나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터키어가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자, 이렇게 우리 2가지 수업 목표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터키 소개를 먼저 드리기에 앞서서요. 이 터키라는 구름 있죠? 큰 구름. 이 큰 구름 주변에 여러 가지 키워드들을 써놨어요. 자, 첫 번째 뭐예요? 동서양의 박물관이라고 했어요. 자, 동서양의 박물관이라고 제가 써놓은 이유는요. 터키의 대표 도시 이스탄불. 이 이스탄불을 두고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동서양의 박물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이스탄불이 위치해 있는 곳이요. 아시아 대륙의 끝이자 유럽 대륙이 시작되는 지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동양과 서양의 모든 문명들이 굉장히 교차하는 부분이 많아서 동서양의 박물관이라고 이렇게 불리워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터키 사람들은요, 이 이스탄불에 특히 사는 사람들은 배를 타고요, 유럽에서 아시아로 출근을 하고요. 그리고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퇴근을 하는 유일한 곳이 바로 이 이스탄불입니다.
그래서 터키 사람들은 스스로를 유럽 사람도 아니고 아시아 사람도 아니고 유럽과 아시아를 통틀어서 유라시안이라고 스스로를 지칭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밑에 월드컵이라고 써놨는데요. 자, 2002년 한일 월드컵 기억하실 거예요.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터키와 한국의 3, 4위전이 있었죠. 그 경기에서 굉장히 이렇게 한국의 태극기와 그리고 터키의 국기가 함께 대형 국기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형제의 나라임을 또 증명하는 그런 감동적인 장면이 연출이 됐었죠. 그래서 제가 월드컵을 써놨어요. 자, 그 다음에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 형제의 나라. 우리 왜 터키를 형제의 나라라고 부르는지 아시나요, 여러분? 그 이유는요, 우리 삼국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여러분, 요 터키는요, 투르크족의 후예들이에요. 요 투르크의 다른 발음이 바로 우리가 역사책에서 굉장히 많이 봤던 단어, 돌궐족, 요 돌궐의 다른 발음이 바로 투르크입니다. 그래서 터키인들을 돌궐족의 후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요 돌궐은요, 우리 삼국시대 고구려와 굉장히 친한 형제 관계로 지냈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를 형제 나라라고, 터키를 형제 나라라고 지칭하기 시작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6.25 전쟁 때요, 터키는 우리나라의 우방국으로서 굉장히 많은 병사들을 파병하기도 했죠. 그런 여러 가지 이유에서 터키와 한국이 형제 나라가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 터키를 형제 나라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처럼 터키인들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을 칸 카르데시, 즉 피를 나눈 형제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여행인데요, 여러분. 터키는 굉장히 유명한 관광국가죠. 터키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터키의 많은 그런 도시들에 굉장히 많은 유적들이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아름다운 풍경들이 많은 아름다운 여행지, 여행국가라는 거. 그래서 터키를 생각하시면 바로 여행을 떠올리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자, 이렇게 터키라는 중심을 두고 이렇게 여러 가지 키워드들을 살펴봤습니다. 이제는요, 터키라는 나라에 대해서 좀 더 객관적으로 소개를 해드릴까 해요. 자, 보시면 터키 국기는요, 먼저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빨간 바탕에 하얀색 초승달이 있고요. 그리고 별이 있죠. 이 초승달과 별은 이슬람교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국기에 대한 두 가지 전설이 내려져 오는데요. 첫 번째 전설은 마케도니아군이 이스탄불을 침공했을 당시에 이 초승달과 별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빛을 이용해서 그 적들을 물리쳤다는, 그래서 그 설이 이 국기에 담겼다는 전설이 전해지고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 코소보 전투에서 이 피로 물든 그 들판에 비친 초승달과 별의 모양을 형상화해서 국기를 만들었다라는 두 번째 전설이 전해집니다. 자, 그럼 볼게요, 우리. 터키의 면적은요, 여러분, 요 정도래요. 자, 여러분, 여기 숫자로 써놨는데 제가 여러분 조금 감이 안 오실 것 같아서 세계 37위 수준의 면적이다라고 적어놨죠. 자, 그래도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짧게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터키의 면적은요, 우리나라와 북한을 합친 한반도의 3.5배에 달하는 면적입니다. 굉장히 큰 면적이죠. 자, 그리고 인구는요, 8,100만 명으로 세계 16위 수준입니다. 자, 이런 면적이 굉장히 큰 데 비해서 인구는 그다지 많은 편은 아니다. 인구 대국이라고 할 수는 없죠. 자, 그 다음에 언어는요, 당연히 우리가 배워야 될 터키어를 모국어로 삼습니다. 터키어. 자, 터키어는 터키어로 튀룩체라고 합니다. 저 여러분, 이거 읽기 지금은 아직 우리 알파벳 배우기 전이기 때문에 읽기 조금 난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일단 터키어는 터키어로 튀룩체라는 거, 이거 잠깐 알고 가실게요. 자, 그 다음에 수도는요, 여러분. 터키의 수도는 앙카라입니다. 간혹 터키의 수도를 이스탄불로 잘못 알고 계시는 분이 많은데요. 이스탄불은 터키를 상징하는 대표 도시이자 터키의 최대 도시, 즉 터키에 있는 도시 가운데 가장 큰 도시일 뿐이지 수도는 아니다. 수도는 어디다? 앙카라입니다. 자, 그 다음 종교 볼게요, 여러분. 터키는 이슬람교인데요. 전 국민의 99%가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 조금 흥미로운 사실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터키는 국교가 이슬람교로 지정돼 있진 않아요. 자, 여러분, 국교가 뭐예요? 나라가 지정한 종교예요. 그래서 국교가 정해진 나라의 국민들은 그 종교를 하나같이 믿을 권리와 의무가 있죠. 하지만 터키는 이슬람교가 국교로 지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전 국민의 99%가 그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들임에도 불구하고 국교는 정해지지 있지 않다. 즉, 엄연히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 터키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터키어에 대해서 이렇게 4가지로 정리를 좀 해놨어요. 자, 첫 번째 뭐라고 써놨어요, 제가? 가족어라고 써놨어요. 여러분, 가족이 뭐예요? 그쵸, 피를 나눈 그런 혈연 관계를 얘기하죠, 가족. 터키어와 한국어도요, 마치 가족처럼 굉장히 닮아있는 언어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언어에는요, 굉장히 많은 계통들이 있는데요. 그 계통 가운데 하나가 알타이어계라는 계통이 있어요. 여러 가지 설들이 있지만 일단은 터키어와 한국어가 요 같은 알타이어계에 속하는, 즉 한 가족 구성원 안에 속하는 언어다라는 설이 굉장히 유력해요. 그래서 터키어와 한국어는 알타이어계에 속하는 가족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 제가 따옴표 안에 뭐라고 써놨어요? 한국인이 가장 배우기 쉬운 외국어라고 써놨죠. 자, 이 말 그대로요. 한국인이 정말 가장 배우기 쉬운 외국어로 터키어가 일각에서는 꼽히기도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같은 알타이어계에 속하는 언어면서 굉장히 형제처럼 닮은 점이 많은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터키어를 배운 사람으로서 이 문장에 굉장히 동감을 해요.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이제 터키어 배우시면서 본격적으로 배우실 때 이 문장 매 순간 공감하게 되실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뭐예요? 한국어와 어순이 동일합니다. 터키어는 한국어와 어순이 동일해요. 자, 한국어의 어순이 어때요, 여러분? 주어, 목적어, 동사, 요 순으로 이루어지죠. 터키어 역시 주어, 목적어, 동사, 요 문장의 순서를 정확하게 따라갑니다. 자,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한국어 문장으로 제가 문장 하나 써볼게요. 자,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문장이 있어요. 자, 이 완벽한 문장, 주어와 목적어와 서술어, 즉 동사가 완벽하게 제자리에 있는 한국어 어순을 정확하게 따른 문장이죠. 주어, 목적어, 그리고 술어, 즉 동사죠. 터키어로 그럼 제가 이 같은 문장을 밑에다 똑같이 써보도록 할게요. Ben seni 세비오름, 벤, 세니, 세비오름, 이게 바로 터키어를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를 터키어로 적은 형태가 돼요. 자, 벤, 요게 바로 주어가 되고요. 세니, 요게 바로 목적어가 되고요. 자, 세비오름, 요게 바로 동사, 즉 서술어가 됩니다. 즉, 터키어와 한국어는 주어, 목적어, 동사의 순을 정확하게 따라가는 주목동의 어순을 갖는 언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때요? 어순이 동일하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이 어순 때문에 외국어를 배우실 때 조금 어려움을 많이 겪으시잖아요. 하지만 터키어를 배우실 때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 어순이 같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마지막은요. 성조가 없음 이렇게 써놨어요. 여러분 성조가 뭐죠? 성조는 음의 높낮이에요. 언어의 높낮이죠. 자, 성조가 있는 대표적인 외국어 뭐가 있어요? 중국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어에 성조가 있는데요. 성조 때문에 조금 외국어가 어려워지는 이유는 같은 단어라도 성조가 다르면 뜻이 완전히 바뀌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어때요? 한국어도 그렇고 터키어도 그렇고 성조가 없기 때문에요. 성조에 의해서 단어 뜻이 바뀌는 그런 어려움을 겪으실 필요 전혀 없다는 거예요. 자, 대신 성조가 없는 대신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자, 억양이라는 게 있어요. 억양. 이 억양이라는 건요, 여러분, 억양이 없는 언어는 지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터키어에도 그렇고 한국어에도 마찬가지로 억양이 있죠. 자, 어떤 억양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의문문에서 끝을 조금 올려서 말하는 거 있잖아요. 너 밥 먹었니? 너 학교 갔다 왔어? 이렇게 조금 끝을 올리잖아요. 한국 의문문에서. 터키어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국어처럼 고정적인 억양들이 존재합니다. 이 억양들은요, 저와 함께 이제 강의 거듭하시면서 본문 다 보실 거예요. 본문 같이 보실 거예요. 그 본문에서 같이 이제 따라 읽으시면서 이 억양은 스스로 잘 터득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성조가 없다는 거 기억해 두세요. 성조가 없기 때문에 터키어는 그 성조에 따라서 단어의 뜻이 달라질 그런 어려움 겪으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제가 터키어 소개를 짧게 간략하게 드렸어요. 그리고 터키어 소개에 앞서서 터키라는 나라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본격적으로 터키어 알파벳과 그리고 그 알파벳을 어떻게 발음하는지 그리고 터키어로 숫자 읽는 법까지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교르슈류스.